이경 6천조 원. 단순한 통계 기호가 아닙니다. 수억 명의 피땀이 증발해버린 부의 무덤이자 탐욕이 남긴 청구서의 크기입니다. 허공으로 사라진 이경 6천조 원. 9천만 채. 사람의 온기라곤 단 한 줌도 없는 텅 빈 콘크리트 무덤의 개수입니다. 만약 한 집에 3명씩만 구겨 넣어도 미국 전체 인구의 80%를 넉넉히 삼킬 수 있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변두리 아파트 단지 몇 개가 미분양으로 비어있는 수준의 아기자기한 동화가 아닙니다. 인프라를 갖춘 도시 전체가, 그것도 수십 개의 거대한 메트로폴리스가 통째로 버려진 채 흉물스럽게 썩어가는 중입니다. 밤이 되면 위성사진에서조차 불빛 하나 없이 검게 파여있는 거대한 암흑지대. 경제적 대학살의 현장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로 버려진 도시의 시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름 돋는 진실은 이 끔찍한 시체들을 쌓아 올리기 위해 낭비된 자원의 양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단 3년, 중국은 이 짧은 기간 동안 무려 66억 톤의 시멘트를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미친 숫자가 가늠이 되십니까? 초강대국 미국이 고속도로를 깔고 마천루를 올리며 20세기 100년 내내 긁어모아 쓴 시멘트 총량이 44억 톤입니다. 미국의 100년치를 훌쩍 넘는 양을, 그것도 1.5배나 되는 압도적인 물량을 고작 36개월 만에 갈아 넣은 겁니다. 국가 방어선인 거대한 댐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군사 기지나 필수 산업 인프라를 세운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단 한 명도 살지 않을 텅 빈 아파트를 하늘 높이 올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남김없이 타들어갔습니다. 경제 논리라는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맹목적인 광기. 도대체 이 거대한 사기극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시작된 걸까요? 진실의 뼈대를 해부하려면 우리는 2008년 피비린내 나는 그 해로 돌아가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낳은 괴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자본시장의 목을 조르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돈줄이 마르고 글로벌 소비가 차갑게 얼어붙자 철저하게 수출에 목숨을 걸었던 중국 경제의 심장이 멎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갑이 닫히고 주문이 뚝 끊기자 거대한 공장들은 굉음을 멈췄고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밥줄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14억 인구의 밥그릇을 통제해야 하는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분노한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 그것은 경제 지표의 하락이 아니라 체제 붕괴를 알리는 폭동의 신호탄이자 걷잡을 수 없는 사회 불안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중국 정부가 다급하게 집어든 카드는 너무나 뻔하지만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수출이 막혔다면 억지로라도 내수를 쥐어짜내서 버티자. 그리고 그 내수의 심장에 꽂아 넣은 아드레날린이 바로 대대적인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 북경의 엘리트들이 짠 논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땅을 파고 아파트를 무한정 올리면 시멘트 공장이 다시 불을 뿜고 철강 공장이 돌아간다.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면 실업자로 넘쳐나던 수천만 명의 잉여 인력이 건설 현장으로 흡수된다. 지표상의 실업률을 마법처럼 지워버리고 국가 경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한 마취제이자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환각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피를 토하며 허우적댈 때 중국 홀로 9%가 넘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찍으며 멀쩡하게 폭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해 투여했던 그 달콤한 마취제가 결국 중국 경제 전체를 부동산이라는 생명 유지 장치 없이는 단 하루도 스스로 숨 쉴 수 없는 불구의 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가 GDP의 엄청난 파이가 오직 쓸모없는 집을 짓는 데서 뿜어져 나오는 기형적인 구조. 이것이 바로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간 이경 6천조 원짜리 시한폭탄의 첫 번째 도화선이었습니다. 더 깊숙한 부패의 심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전역에 흩어진 수천 개의 지방 정부들. 이들은 정상적인 세금 시스템으로 도시의 혈관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땅을 팔아 연명하는 기생적인 구조. 지방정부 전체 수입의 무려 40%가 토지 매각이라는 단일 창구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고 아스팔트를 깔며 도시를 굴렸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절대 멈출 수 없는 지옥의 쳇바퀴. 땅 팔기를 멈추는 순간 도시의 심장 박동 자체가 끊어지는 구조적인 함정에 빠진 겁니다. 지방 관료들은 자신의 정치적 실적과 승진을 위해 미친 듯이 땅을 팔아치웠고 건설사들은 오직 현금을 거머쥐기 위해 콘크리트 덩어리를 끝없이 쌓아 올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부의 선순환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고 GDP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광기의 방정식에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 하나가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 들어가 숨을 쉬고 살아갈 진짜 사람입니다. 수요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관료는 승진하면 그만이고
건설사는 분양 대금만 챙기면 끝이었으니까요. 이 맹목적인 콘크리트 폭주의 가장 끔찍한 흉터가 바로 네이먼구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오르도스입니다. 땅 밑에서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탄이 터져나오자 졸부들의 뭉칫돈이 부동산으로 미친 듯이 흘러들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지방정부는 무려 100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정신나간 신도시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작은 도시 예산을 통째로 삼킬 만한 거대한 박물관, 3만 5천석을 꽉 채울 수 있는 초대형 경기장까지 사막 위에 우뚝 솟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베이징 부럽지 않은 완벽한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100만 명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어온 인간은 고작 2만에서 3만 명, 기대치의 3%도 채워지지 않은 거대한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출퇴근도 불가능한 사막 한가운데 평당 2천만 원을 호가하던 거품이 터지는 순간 대출로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잔혹한 빚더미에 생매장당했습니다. 오르도스의 캉바스 신도시는 그렇게 중국 대륙에 새겨진 최초의 유령 도시라는 섬뜩한 묘비명을 얻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진실은 이 끔찍한 전염병이 오르도스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텐진, 정저우, 선양, 전국 50개가 넘는 곳에서 똑같은 시체 도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복제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전국 단위의 경제적 학살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후에는 선분양이라는 이름의 가장 합법적이고 치명적인 시스템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허허벌판 위에서 종이 쪼가리 도면만 보여주고 분양 대금을 싹쓸이하는 마법. 건설사들은 A 아파트를 짓겠다고 받은 피 같은 돈을 빼돌려 B 아파트 부지를 사고 B 아파트 분양금으로 C 아파트 땅을 쓸어 담았습니다. 극단적인 폰지 사기극,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의 돌려막기가 국가의 묵인 아래 무한대로 증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본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단 1원의 리스크도 지지 않았고 모든 파멸의 대가는 평범한 서민들의 피와 살로 전가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거대한 폰지 사기극의 최정점에 군림했던 포식자, 바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입니다. 2017년 기준 시가 총액 69조 원. 창업자는 중국 최고 갑부 자리를 다투며 탐욕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서민들의 피 같은 분양 대금을 긁어모아 축구단을 사들이고 전기차 회사를 세우며 디즈니랜드 뺨치는 테마파크를 지어 올렸습니다. 전국 280개 도시에서 무려 1,300개가 넘는 건설 프로젝트를 미친 듯이 동시에 돌렸습니다. 중국 지도를 펼치면 헝다의 깃발이 꽂히지 않은 도시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모두가 천재적인 경영이라며 열광했지만 재무제표의 속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2010년 80억 위안이었던 순이익. 그로부터 10년 뒤 매출이 10배로 폭증한 2020년에도 순이익은 정확히 80억 위안이었습니다. 단 1위안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덩치만 괴물처럼 키웠을 뿐 실속은 완벽한 제로. 오직 빚으로 빚을 덮는 좀비 기업의 섬뜩한 민낯이었습니다. 결국 2020년 감당할 수 없이 비대해진 부채의 폭탄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금융규제의 칼날, 세 가지 레드라인을 뽑아듭니다.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자본 대비 부채.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헝다는 세 가지 기준에 모두 걸려들었습니다. 국가가 돈줄을 끊자 수백 개의 건설 현장이 일제히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자재 납품이 끊기고 인부들의 임금은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2021년 12월 헝다는 끝내 디폴트를 선언했고 2024년 1월 최종 청산 명령과 함께 완전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괴물이 죽으면서 세상에 뱉어낸 청구서는 무려 443조 원,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빚의 폭탄이었습니다. 비극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업계 2위, 가장 보수적이라 평가받던 비구 2위 안마저 251조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의 늪으로 추락했습니다. 1위와 2위가 피를 토하자 가장 튼튼하다던 3위 완커마저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탑3가 줄줄이 파산하는 경제적 대학살,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붕괴해버린 겁니다. 건설사 회장이 무너지면 뉴스를 장식합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학살극의 진짜 피해자들은 뉴스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에 30년짜리 대출까지 영혼을 갈아 넣어 분양을 받았던 평범한 군중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뼈대만 남은 채 공사가 멈춰버린 란웨이로우, 즉 썩은 꼬리 건물뿐이었습니다. 그 섬뜩한 미완공 아파트가 중국 전역에 무려 4,800만 채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의 2배가 넘는 거대한 콘크리트 묘지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집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은행은 매달 서민들의 통장에서 대출 이자를 피도 눈물도 없이 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빚에 짓눌린 사람들은 창문 대신 비닐을 치고 양초 불빛에 의지해 전기도 수도도 끊긴 그 콘크리트 유령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2022년 7월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전국 100개 도시에서 집도 받지 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자를 내야 하냐며 동시다발적인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통제 기계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시위는 무자비하게 진압되었고 근본적인 구조는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은 출구 없는 콘크리트 무덤 속에 갇혀 피를 말리는데 진짜 포식자들은 이미 썩어가는 배를 버리고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갈 곳을 잃은 거대한 뭉칫돈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피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캐나다, 호주, 동남아 할 것 없이 중국의 검은 자본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었고 캐나다는 폭등하는 집값을 견디다 못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촉수는 정확히 한국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2024년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중 무려 65%가 중국인이었습니다. 33세의 중국인이 강남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집어삼켰습니다. 한국은행의 대출은 단 한 푼도 끼지 않은 100% 전액 현금이었습니다. 심지어 8살짜리 중국 어린이 명의로 경기도 아파트가 매입되는 기가 막힌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인들은 숨막히는 대출 규제에 목이 졸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있을 때 중국인들은 자국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와 한국의 규제망을 비웃듯 통째로 우회해버린 겁니다. 중국 부동산의 붕괴가 만들어낸 자본의 대탈주가 한국의 집값까지 교란시키는 소름 끼치는 나비 효과.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경제적 대학살이 우리 집 안방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가장 잔혹한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안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국이니까 저런 미친 짓이 가능하지 한국은 시스템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의 차가운 숫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 알량한 안도감은 숨막히는 공포로 바뀔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파멸로 치달은 가장 큰 이유는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라는 콘크리트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자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고 14억 인구 전체가 동시에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역자산 효과가 터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가계 자산의 부동산 비중은 75%입니다. 중국보다 무려 5%나 더 높습니다. 자산의 절대 다수가 벽돌 더미에 깔려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에서 집값이 무너지는 순간 벌어질 끔찍한 연쇄 붕괴는 중국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산이 줄어들면 지갑을 닫습니다. 지갑을 닫으면 기업의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해고를 단행합니다. 해고된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고 이는 다시 집값을 폭락시키는 지옥의 무한 루프. 바로 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파멸의 뇌관이 이미 한국 땅 곳곳에서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건설사들이 폰지 사기를 칠 수 있었던 핵심 무기인 선분양 제도. 삽도 뜨기 전에 종이 쪼가리만 보고 분양 대금을 먼저 쓸어 담아 다른 사업장으로 돈을 빼돌리는 그 기형적인 시스템을 한국도 수십 년째 똑같이 굴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분양 수익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다 쓰는 PF 대출 부실은 이미 한국 금융 시스템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가 무너지고 이는 곧바로 평범한 예금자들의 뱅크런으로 이어집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화약고 위에 우리가 위태롭게 서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인구 구조를 보면 한국의 미래는 중국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중국의 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져 인구 절벽에 섰다고 경악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0.7명대라는 멸망의 숫자를 기록 중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 불패 신화는 다음 세대가 내 집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것이라는 맹신 위에서만 작동하는 다단계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 폭탄을 받아줄 다음 세대 자체가 중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발해버린 시장에 남는 것은 오직 팔리지 않는 악성 재고와 그로 인해 파산하는 건설사, 그리고 빚더미에 깔린 서민들 뿐입니다. 중국 대륙을 뒤덮은 9천만 채의 유령 도시, 이경 6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증발하며 남긴 거대한 폐허. 이것은 결코 바다 건너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경제 기사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한국 시장을 덮칠 가장 유력하고 잔혹한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한국 지방의 소도시들 역시 이미 빠른 속도로 빈집이 늘어나며 도시의 시체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란웨이로우가 흉물스럽게 방치된 중국의 거리가 한국의 신도시에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파멸을 향해 굴러가는 것이 경제의 톱니바퀴는 너무나도 똑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영원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라도 막차를 타야 한다는 대중의 광기. 그 탐욕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무자비한 자산의 소각뿐입니다.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역회전하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군중들은 그 차가운 기계음 아래서 속절없이 피 흘리며 갈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깔고 앉은 그 콘크리트 자산은 정말로 안전합니까? 아니면 누군가 교묘하게 던져놓은 시한폭탄을 전 재산으로 껴안고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제적 대학살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잔혹한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영상을 기다리십시오. 숫자의 이면을 냉정하게 읽어내는 자만이 이 무자비한 시장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